네, 이제 맹경순의 아름다운 세상 2부 시작하겠습니다. 참,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게시판 보시는 분은 아실 텐데, 목사들 돼지라는 닉네임이 누군지 아시죠? 매혹적인 미모의 맹경순 동아방송 아나운서, 제가 태어나고 일주일 뒤에 실린 신문입니다 하고 74년도 7월 10일자 동아일보를 올려주셨어요. 네, 분명히 접니다. 근데 사진을 보신 분은 매혹적인 미모가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써서 올리신 분은 무엇입니까? 네, 저건 역시 내부에 있군요. 그래요. 74년도에 제가 동아방송에서 교통 프로를 했습니다. 재밌었어요. 교토의 성우님, 네, 이런 날에 언제까지 털리며 살아야 할까요? 참 답답합니다.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 내 조카보다 못한 생각을 하시니 그러셨어요. 네, 꼴통 IT님, 가장 큰 문제는 소위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정보통신 산업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점입니다. 하셨어요. 스팸 전화 차단 어플들을 설치하세요 하셨어요. 하늘아라빠님, 네, 링크 걸어주셨으니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금요일 2부에 오시는 여러분 기다리시는 정재닥 선생님입니다. 소소한 주치예요. 우리들의 건강 문제에 의논 드릴 수 있는 정재닥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보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 네, 이번 감기는 정말 의사 선생님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네. 감기였고 역시 콩물 감기였고 공통적이더군요. 저 얼마 전에 저희 동창 모임 갔었는데 네. 우리 친구들이 뭐 입원했었다는 친구들도 있고 역시 콧물 재채기, 호흡기 그 중에 이제 남편이 의사인 친구가 네. 있었어요. 그래서 너는 남편 병원 근처 얼씬거리지도 말아라. 환자들이 신뢰하지 않을라 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래 날이 좀 따뜻해지니까 네. 감기도. 근데 역시 기온하고 네. 영향이 있죠. 네. 오늘 아침에, 네. 보통 아침에 제가 6시 반쯤 집에서 나와서 오늘 일과를 시작을 했는데, 네. 아침 날씨가 되게 따뜻해서 깜짝 그죠. 놀랐어요. 네. 네. 바람이 좀 불긴 하지만 굉장히 따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봄이 오나 싶었는데, 날씨의 영향을 받는 것이 건조하고 추운 날씨에, 우리 목이나 코 안이나 입 안은 굉장히 촉촉한 점막으로 구성되어 네. 있는데 그 점막들이 마르고 건조해지면 네. 그 외부 침입자들 항원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것들에 좀 취약해지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항상 수분이 많고 촉촉하게 되어 있어야 네. 자기네들의 그 뭔가 이렇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네. 유지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과 또 하나의 가설은 그 바이러스들이 추운 날씨일 때 좀 더 안정화된다라는 또 설이 있어서 걔네들이 활동하기 네. 좋아진다 얘기죠. 네. 사실 겨울에 감기가 잘 걸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다 설이에요. 그래요. 이게 실제로 많기는 하지만 겨울에 유독 감기가 많이 걸리는 여러 가지 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점막의 불안정성과 네. 바이러스는 오히려 안정되는 네. 그런 두 가지 때문에 더 많이 걸린다고 하고 사실 사람들이 더 취약한 거는 어떻게 보면 환절기일 수도 있어요. 계절이 변하는 과정에서 네, 네. 그 점막들이나 몸 건강 자체가 네. 계절 변화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지난주에 해결을 못 해드린 건이 좀 몇 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 로즈님인데 제가 완전 저혈압입니다. 근데 혈압이 낮으면 손발이 차갑나요? 겨울에 손발이 너무 차가워서 악수하기도 죄송스럽습니다. 하셨어요. 네. 많이 물어보세요. 손발이 찬데 네. 이게 혈압하고 관계가 있느냐 질문을 네. 많이 하시는데 네. 관계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네. 손발이 차다라는 것은 저희가 의학에서는 네. 아마 한의원 같은 데 가시면 이제 손발이 네. 차다는 얘기 네, 많이 네. 들으셨을 텐데 그 의학에서는 크게 중요한 증상으로 보지는 않아요. 네. 정말 피가 안 통해서 하얗게 변하거나 그 손발에 통증이 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혈압이 낮은 분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혈압이라는 건 심장이 말초까지 그 혈액을 짜내는 힘이잖아요. 네. 그게 취약하기 때문에 혈액 순환에 좀 다른 혈압이 정상적인 분들보다는 좀 힘이 붙일 수 있고 그래서 말초 쪽에 순환에
온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혈액은 어쨌든 돌고는 있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혈액이 안 돌면 큰일이잖아요. 순환이 안 된다라는 의미는 조금 모순된 뜻이고 그런 분들은 운동을 꾸준히 하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말초의 온도도 약간은 올라갈 수는 있고요. 손발이 차신 분들은 일부러라도 좀 신경 써서 보온을 하시는 게 전체 체온 그 추위를 타는 정도에도 되게 영향을 많이 미쳐서 장갑이나 따뜻한 발에 핫팩이나 모자 같은 것들이 되게 그 겨울철을 지내시기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쪽에서 손실되는 열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누가 손을 잡을 때 내 손이 따뜻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조금 호의가 있겠구나 생각하는데 차면은 정말 이거 좀 불안하죠.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텐트메이커님께서 44살부터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3년째입니다. 평생 먹어야 하나요? 근데 몸은 뚱뚱하지 않으니까 음식을 싱겁게 먹어야 되겠죠? 이러셨어요. 어머니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으시고. 네. 뚱뚱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많은 분들이 고혈압 있는 경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콜레스테롤 조절에 약간의 그 선천적인 그 핸디캡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분들의 경우는 운동이나 식이 조절의 한계가 좀 있는 편이라서 그 약을 지금 드시기 시작한 상태로 조절이 잘 되고 있다면 아무래도 그 약을 계속 드셔야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가족 중에 그 유독 중풍, 뇌출혈, 뇌졸중, 아니면 협심증, 심장마비, 요런 심장혈관이나 뇌혈관 같은 그런 혈관성 질환들이 많은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가족성 고지혈증이나 혈압이 같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건 평생 관리한다 이런 개념으로. 그렇죠. 님께서 일반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고혈압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경향인가요, 요즘? 그렇죠. 특히 젊은 고혈압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게 가족성 고지혈증이야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견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일반적인 고혈압 환자분들이 요즘에 20, 30대에서도 꽤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 그게 이제 아무래도 시기의 변화, 서구식으로 변화된 것과 운동 부족 그리고 앉아서 하는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다들 그 젊은 나이에 보통은 젊은 사람들이 혈압이 오면 다른 질병에 의한 혈압인 경우가 옛날엔 꽤 있었는데 요즘엔 정말 그냥 고혈압이 오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음식하고 생활 습관. 그렇죠. 운동 부족이 너무 전반적으로 퍼져 있어요. 그래요. 호나우 당뇨님. 당뇨가 있습니다. 고혈압은 없는 것 같은데 병원에서 고혈압 약을 줍니다. 이게 고혈압이 없는데 고혈압 약을 주지는 않아요. 지금 이분이 없는 것 같다는 건 그냥 뚜렷한 증. 아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혈압을 조절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뇨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저희가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혈압이 없는데 약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 한번 그거는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을 주셨다면 당뇨랑 혈압은 저희가 약을 처방하는 기준이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임상적인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주기보다는 아마 그런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 약을 꼭 먹어야 하는지 그거는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오늘 정재닥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의 건강 문제에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소소한 주치 순서예요. 오주님, 10개월 된 아기가 있는데 어른들이 귀엽다고 맥주 드시면서 이제 그 자리에 있는데 아이한테 무슨 문제가 없을까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하셨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본 얘기긴 한데 꽤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쵸. 이제 설 같은데 어른들 반주하시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예를 들어 성인이 체중이 60kg짜리 성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술을 한 잔 마시는 거랑 체중이 10kg밖에 안 되는 아이가 그 술을 마시는 거랑
영향력이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같은 네. 알코올 양이라고 해도 네, 작은 네. 아이들에게 그 이제 알코올의 그 대사가 볼륨에 비례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볼륨이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우리가 한 컵의 물에다 소금 한 스푼 넣는 거하고 큰 그렇죠. 대접에 한 스푼 넣는 거하고 달라지죠. 아, 그렇습니다. 네. 정말 적절한데요.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네. 아이들에게 알코올이란 성인들의 알코올을 먹었을 때 효과랑 뭐 비슷하기는 한데요. 네. 그 효과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클 거라는 것, 그리고 네. 물론 이제 아이들의 간이 아직 좀 성숙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영향이 네. 더 클 수도 있겠지만 네. 중요한 거는 그 알코올이라는 것 자체가 네. 저희가 미성년들도 못 마시게 하는 네. 어떻게 보면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하는 건데 작은 아이들에게는 훨씬 더 특히 애완동물한테도 이렇게 네, 주는 네, 분들이 계세요. 네, 강아지 이렇게 한 숟가락 네, 먹으면 네. 강아지가 취하는데 그게 네. 이제 보기 귀여워서. 재밌다고. 네. 예. 절대 그러시면 아이들에게는 간에 굉장히 큰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 네.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수님 이럴 때는 어른들께 죄송하지만 정색을 하시고 말씀하셔야 맞아요. 이건 됩니다. 좀 정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코코제주님께서요, 지난주 선생님이 그 신랑 믹스커피 대신에 아메리카노 정도로 바꿔주라 하셔서 와.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커피를 바꿨다고 합니다. 횟수도 줄었고요. 이게 계속 가야 될 텐데 이게 다만 여러분들이 많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커피와 카페인에 대해서 좀 여러 네. 가지로 알고 계시는 게 있는데 네. 믹스 커피는 네. 칼로리도 되게 높고 칼로리도 높고 달고 살찌는 느낌으로만 드시는데 카페인도 꽤 많이 들어있어요. 네. 보통 저희 아메리카노 드립 네. 커피가 네. 가장 많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믹스 네. 커피에도 카페인이 꽤 들어있어서 네. 작은 양이다 보니까 되게 쉽게 그냥 마시는데 살이 네. 찌는 문제도 있지만 믹스 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의 양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드시다 보면 혈압하고도 당연히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믹스 커피를 되게 습관적으로 몇 잔씩 마시는 분들은 그거를 좀 묽은 아메리카노 농도의 커피로 조금 양을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시간 전에 그거 마신 1인입니다. 아니, 저도 선생님 네. 말씀 듣고, 이틀까지는 제가 블랙커피를 마셨는데, 오늘은 마셔줘야 되겠다. 그게 왠지 하루를 시작할 때 그게 네. 저도 레지던트 때 많이 먹었거든요. 네네. 그거를 먹고 시작해야 왠지 하루에 잠이 깨는 느낌이 들어서 네, 많이 먹었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사실 전 믹스커피를 아예 안 먹어요. 글쎄 잘 바꾸셨다고 저번에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마시면 굉장히 네. 부대끼더라고요. 오랜만에 먹어보려고 하면 이게 이 정도로 이렇게 좀 그런 음식이었나 싶을 정도로 네. 계속 안 먹다 보면 되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근데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살면서 느끼니 왜 이렇게 좋은 습관은 들기가 어렵고 맞아요. 나쁜 습관은 왜 버리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환자분들한테 운동하세요.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한 적절한 방법을 찾으세요. 적게 드세요. 이거 다 환자분들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렇죠. 네. 가만히 의사 생활을 제가 이제 10여 년을 하면서 환자분들 의사치고는 되게 짧은 경력이긴 하지만 네.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네. 사람들은 건강해지고 싶은 욕심이 과연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들마저도 되게 네. 쉽고 편한 거를 자꾸 찾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영양제 같은 어떨 거. 때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걸 고쳐야 되면 의사 선생님들께서 당신 이거 안 하면은 얼마 네. 있어 죽어요라고 네.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선생님들 계세요. 이게 화이트 가운 효과인데 네. 그 가운이 가지고 있는 말의 무게가 네, 꽤 네. 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적절하게 약간은 이렇게 활용하셔서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네. 근데 이것도 참 성격인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강력하게 카리스마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네. 저처럼 또 굉장히 고지고대로 네, 네.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를 또 하는 사람들도 있고 확실히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의 효과가 초반에는 있는데 초반에 약간 있고 시간이 지나면 역시 사람들도 여러 경로로 그렇죠. 여러 말을 듣기 때문에 네. 학습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기 좋은 걸 택하죠. 맞아요. 네.
당뇨 환자라는 닉네임으로 오셨는데요. 3년 전에 당뇨병 확정받고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했고요.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인슐린 주사를 처방받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귀찮기도 하고 인슐린 주사가 다 떨어졌는데 병원에 안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당이 많이 올라가면 입이 마르고 피곤해요. 이럴 때 한 끼 정도 굶으면 당이 좀 내려가는 것 같고 인슐린 없이 살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이거는 좀 되게 무거운 얘기일 수 있는데 네. 당뇨가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네. 그래서 몸에서 자가적으로 인슐린을 만들 수 있는 타입이 있고 네. 인슐린을 아예 만들지 못하는 타입의 당뇨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인슐린을 만들 수 있는데도 당뇨가 오는 경우는 몸에서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그거를 활용하지 못하는 케이스예요. 네. 그런 분들은 보통 당뇨 약을 먹습니다. 그래서 먹는 약으로 조절을 하면서 몸에서 자체적으로 나오는 인슐린을 사용하는 거고요. 네. 나중에 말씀드린 인슐린을 아예 생산조차 못하는 경우에는 외부적으로 인슐린을 인위적으로 주입을 해줘야지만 그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뇨 환자님께서 말씀하신 게 처음부터 이제 인슐린 주사를 처방받아서 네. 사용을 하셨다면 아마 먹는 약으로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몸에서 인슐린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처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몸에서 필요한 호르몬의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 호르몬 중에 인슐린뿐만이 아니라 특정 호르몬이 결핍되어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성호르몬이라든지 네. 뭐 인슐린도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그 호르몬을 계속 대체를 해주어야지만 그 기능을 좀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뇨 환자님 같은 경우는 인슐린이 없는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인슐린 주사에서 먹는 약으로 혹시 바꿔볼 가능성은 있는지부터 네.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네. 이게 뭐 사실 비용적인 면에서나 이게 좀 해결이 돼야겠지만 인슐린 펌프를 연구 삽입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인슐린을 지금 맞지 않는 상태로 지내시는 건 위험한. 네, 많이 위험합니다. 네, 이게 네. 지금 느낌으로 좀 입이 마르고 당이 네. 올라가는 것 같으면 식사를 굶으시고 요렇게는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상대적으로 증상이라는 게 당이 원래 200 이상이면 저희 높다고 하는데 워낙 고혈당이셨던 분들은 300이 돼도 증상이 없어요. 400이 돼도 증상이 없고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증상으로 인식조차도 못 그렇죠. 하는 증상으로 판단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네. 이 높은 혈당을 계속 방치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당이 계속 이제 우리 몸의 혈관들을 돌아다니면서 네. 작은 혈관들이 있는 곳을 건드리거든요. 네. 가장 위험을 받는 곳이 신장이죠, 신장. 네. 그래서 신장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인슐린을 뭐 비롯해서 이 당뇨의 관리는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가볍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지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블랙홀님 글쓰기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언니가 없어 큰언니 하고 싶다고 저 큰언니 삼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주의 말씀 하나 드릴까요? 목소리가 인격이 다가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네, 블랙홀님 그래도 가끔 달달 커피가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가끔 먹어야 되는데 저 매일 먹다가 이제 저번 주에 정 선생님 말씀 듣고 저도 끊어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음료수를 보니까 이건 누가 주신 호의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안 따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아직 안 땄군요. 매우 달고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수가 하나 놓여있어서 네, 그 한 잔 쭉쭉님 닉네임이 내용과 무관하지 않으십니다. 술 마시면 다음날 힘들어요. 간이 나쁜가요? 이게 얼마나 드신 건지 좀 궁금한데요. 그거 안 밝히신 것 같아요. 네. 뭐 야단 맞으실까? 술은 네. 그렇죠. 그 사람마다 네. 뭐 이거 되게 뻔한 얘기인데 주량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용량도 다르다. 네. 그 술을 분해하는 효소가 사람마다 다른데 대부분의 사람은 네.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그 효소가 늘어나요. 술은 먹을수록 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그러면 진리로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일부의 사람에서는 네. 전혀
절대 먹어도 안 느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초에. 그래서 네. 한 잔만 먹어도 거의 뭐 그 연비가 매우 그 좋은 분들 있잖아요. 술 한 잔만 먹어도 거의 뭐 남들 네. 3차까지 간 정도 느낌을 받으시는 굉장히 분들.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의 경우는 계속 드셔도 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굳이 늘리려고 하실 필요 없고 또 술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도 사실 많이 드시면 조금 완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네. 건 좀 위험한 시도이고 네. 술은 그 외에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드시면 드실수록 늘게 돼 있어요. 네. 다음날 힘들다는 거는 간이 나쁘다는 것과 직결됩니까? 간이 건강한다 하더라도 네. 그 알코올 분해 효소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간의 건강과 별개로 힘들죠. 그럼 뭐 힘든다는 거 뻔히 아시니까 그쵸. 덜 드시든지 안 드시든지. 이거 학습이죠, 학습. 네. 근데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남자분들은 또 뭐 해장술이라는 해장술. 거 있죠. 그 다음날 한 잔 마셔줘야 전날 숙취가 사라진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죠? 그럴 리가 없고 네.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는다는 게 아까 알코올 분해 효소를 이제 유도가 되는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 효소를 유도시키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네. 하지만 이것이 절대적으로 몸에 들어오는 알코올의 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해장술이 정말 해장에 효과가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술을 먹을 때 안주들이요. 되게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네. 기름지죠, 다들. 기름진 거 아니면은 매운 것들 네. 뭐 이런 네. 거. 다들 술 드실 때 먹는 안주가 네. 고칼로리의 음식들이 네, 많고 그렇죠. 실제로 안주로는 고지방, 고단백 음식이 좋기는 해요. 네. 그게 술안주로 뭐 좋다고는 하지만 칼로리를 보통 우리 직장인들이 요즘 회식할 때 삼겹살 먹잖아요. 네. 1인분 안 먹잖아요, 보통. 가면은 뭐 한 2인분 먹고 밥도 네. 드시고 냉면도 드시고 네. 거기에 소주 한두 병씩 네. 드시고 네. 2차 가서 맥주를 또 먹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거기서 또 안주 또 뭐 배부르다고 마른 안주 시키잖아요. 견과류 같은 거. 네. 견과류 칼로리가 또 정말 한 줌만 해도 한 200~300칼로리가 나오는데 그래요? 그것도 끝없이 드시잖아요. 그리고서는 또 뭐 3차도 가시는데 회식 자리에서 저희 직장 성인들이 많이 먹으면 10,000칼로리까지 드신대요. 10,000칼로리면 일반 성인들의 4일치 칼로리 분량입니다. 네. 근데 요거를 일주일에 한 번만 요렇게 드셔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지방이죠. 네. 그래서 칼로리 계산을 하면서 술을 드실 수는 없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그 보통의 술자리에서는 네. 뭐 한 3박 4일치 칼로리를 충분히 드실 수 있다는 걸 꼭 명심을 하면서 네.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혹시라도 그나마 권할 수 있는 안주 종류는 무엇입니까? 그냥 식사하시면서 반주로 드시면 맥주 한두 병 정도 수준에서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드신다고 하면 그게 뭐 체중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굳이 술자리를 가져야 되고 안주를 고른다고 한다면 네. 그 식사를 드신 이후에 그렇게 술자리에서 안주를 가진다고 한다면 최소한 그 네. 핑거푸드 정도로 되게 적은 양을 드시는 게 제일 네. 좋기는 해요. 네. 근데 마치 네 번째 끼니처럼 그렇게 술을 드시면 네. 어떤 안주든 무관하게 다 살로 갈 수 있습니다. 네. 커피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람답게님 당분 없이 블랙커피로 바꾼 지 1년 반 정도 됐는데 체중이 많이 줄더군요. 혹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근데 1년 반 하신다는 것도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럼요. 그죠? 굉장히 대단하죠. 저같이 이틀 블랙 마시다가 그런 분이 있었어요. 네. 커피를 이제 회사 직장인 분들이 커피를 네. 점심 먹고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네. 그런 걸 드시는 거죠. 막 캐러멜 마끼아또, 예. 머시기 프라푸치노 막 이런 걸 드시잖아요. 막 크림 올라가는 거. 네. 그거 칼로리가 지금 방금 드신 점심 식사의 반 정도 칼로리를 차지하거든요. 사실 돈도 그렇죠. 그렇죠. 돈도 비싸고 밥값의 네. 절반 가격을 넘죠. 네. 걔네들만 줄이셔도 네. 체중 감량은 굉장히 수월하실 겁니다. 정말 왜 맛있는 거는 몸에 해로운지 정말 참. 네. 조금 무거운 주제가 올라왔는데요. 뽀빠이님. 회사 여직원이 임신이 되질 않아서 시험관 시술을 했는데 쌍둥이를 가졌다가 6개월 정도의 유산이 되고 알고 보니까 이제 몇 번의 유산이 더 있었고요. 문제는 기간 5, 6개월 사이로 계속 시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추스리기 전에 같은 시도를 해보는 것 같아서
이런 때 정말 지혜는 어떤 것일까 이런 질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임신, 난임이라고 하죠. 임신이 네네. 잘 되지 않아서 저희가 시술을 시도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이제 과배란을 유도하기도 하고 체외 네. 수정을 하기도 하고 방법이야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임신이 되는 분들도 좋지만 이 과정 자체가 여성에게는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네. 상황이에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네. 그래서 이 과정 한두 번만 겪어도 되게 신체적으로 소진이 돼 있는데 보통은 한두 달 간격으로 한 번씩 트라이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5, 6개월까지 임신을 유지하다가 유산이 된 경우는 거의 유산이나 그러니까 출산과 버금가는 네. 스케일의 유산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몸을 푸는 기간이 적어도 뭐 지금 반년 정도 쉬신 거라면 이분의 이제 절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있다가 다시 시도를 하느냐가 좀 달라지기는 해요. 네. 그래서 명확하게 이제 유산 이후에 몇 개월 있다가 다시 시도를 하는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의사 선생님들은 그거에 따라서 지금 하는 건데 대부분 보통 그 가족의 주관적인 사정들에 따라서 이 스케줄이 짜여져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의사 선생님과 그분이 상의를 많이 하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있거나 뭐 아니면 사정상 빨리 아이를 가져서 육아를 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하는 경우는 좀 급하게 진행을 하시겠지만 체력적으로 이게 이제 따라주지 않는 경우에는 무리해서 진행을 하지는 않아요. 네. 되게 좀 안타까운 경우네요. 네, 검은별님 질문까지 처리해드리고 음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당뇨라고 확진이 나왔는데요. 음식 먹을 때 당 지수를 체크해서 먹으라고 하셨는데 만난 거는 이제 끝난 건가요? 좋습니다. 당뇨라고 확진을 받으셨으면 보통 이제 약 처방을 받으시게 될 텐데 당 지수 체크가 뭐 음식마다 있어요. 네. 그런데 뭐 중요한 건 양입니다. 당지수가 아무리 낮은 음식이라도 많이 드시면 네. 또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당지수나 칼로리를 다 계산을 하면서 먹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과정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서 스트레스는 당을 올리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 네. 때문에 네. 저는 대부분 양 자체를 전반적으로 줄이는 걸 권장을 해드려요. 네. 본인의 포만감의 기준이 이미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만큼 먹던 분에게 당지수가 낮은 걸 골라서 드시라고 네. 해도 그 100을 채우시거든요. 결국에. 네. 네. 근데 전체 양을 한 8, 90 정도로 줄이실 수 있으면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녁을 이제 가볍게 먹어봐야 되겠다고 한 건데 왜 괜히 저녁 8시가 넘어서 왜 떡볶이를 왜 만드냐고 그랬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지수를 채우고 싶은 그런 네. 마음인가 보죠. 그래서 저녁을 식사량을 줄이려고 하실 때는 네. 뭐 정말 조금씩 조절을 네. 하셔야 돼요. 한 10% 정도 줄이기 뭐 이렇게 네. 막 무리하게 다이어트 하신다고 저녁을 굶어버리거나 네. 저녁을 뭐 밥을 먹어야 되는데 간단한 선식 뭐 미숫가루 네. 이런 걸로 때우거나 하시면 분명히 밤에 배가 고픕니다. 근데 그래도 안 먹으면 되는 건가? 그렇죠. 뭐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만 사실 다이어트는 뭐 정말 인생에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할 것들이 왜 이렇게 많으냐고요. 그 믹스커피, 밤에 떡볶이, 치킨. 정말 참.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곳곳에 블랙홀이 있어. 그냥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것과 모순되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좀 건강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 그냥 드시면서 자유롭게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자신을 돌아보면 피폐해지죠. 선택인 것 같아요, 선택. 네, 선택인데 지금 좋으냐, 나중에 기분 나쁘냐 이 문제죠.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네, 하늘아라빠님, 아내 되시는 분이 모든 기침약에 알레르기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혹시 주사라든가 다른 방법이 있을까 물어보셨어요. 이거는 기침이라는 게 원인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네. 감기라든지 폐렴이라든지 기관지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어떤 질환이라든지. 네. 그래서 그 원인에 따른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이 다 달라질 수 있는데 모든 기침약에 알레르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네. 요거는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되는 게 약성분이 기침약인 건지 아니면 종합감기약의 일부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건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침을 왜 하는지에 따라서 치료는 달라지기 때문에 네. 좀 알레르기는 되게 명확한 특정 성분의 알레르기이기 때문에 네. 이게 정말 기침약의 알레르기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기침의 원인에 따른 진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겨울나무님. 주변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아침에 커피를 안 마시면 뭐가 아프거나 띵한 느낌. 이거는 네. 카페인 중독인가요? 설탕 중독인가요? 네, 많습니다. 주말에 특히 회사를 안 나가면 커피를 안 마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네. 주말에 약간 뭐 졸리고 네. 머리가 띵하고 네. 불편하다는 분들이 있는데 네. 카페인은 금단 증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중독이라는 표현까지는 안 쓰고 내성이라는 표현을 네. 쓰는데 네. 평소에 카페인은 내성이 이제 한 양에 상관없이 조금이라도 꾸준히 드신다면 내성이 생기게 돼 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끊으면 금단 증상이 발생을 하게 네, 되는데 네. 두통이나 졸음이나 피로감 이런 것들로 오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내가 카페인에 몸이 중독돼 있거나 이래서라기보다는 꾸준히 무언가를 지금 계속 복용을 하다가 갑자기 끊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 네. 계속 안 드시면 이것도 금방 없어집니다. 아. 근데 만약에 또 금방 또 드시게 되면 증상은 네. 또 사라지면서 계속 내성 유지가 되는 거죠. 네. 우리가 보통 커피를 얘기할 때 우리가 비타민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의 양 이러는데 네. 하루에 필요한 카페인의 그런 건 없고 필요한 양은 없고요. 네. 다만 네. 카페인을 어느 정도 이상 먹지 말으라는 권고 사항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임산부 같은 경우는 하루에 네. 300mg 그리고 그냥 일반 성인은 400mg인데 300이면 커피 한 잔. 커피 믹스 커피로 한 4잔 정도는 되고요. 아, 그래요? 일반 성인의 400mg 정도라면 일반 믹스 커피로 한 5잔 정도 되고 우리가 카페인이 제일 많은 거는 그 드립 커피, 핸드 드립 커피 있잖아요. 네네. 그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뭐 에스프레소나 믹스 커피나 이런 것들은 좀 비슷한 편이에요. 네. 캔커피도 그렇고 네. 걔네들이 캔커피는 좀 많이 들어있는 애들은 100까지 들어있거든요. 100mg. 아, 캔커피에. 네, 그래서 아마 커피 보통 한 잔에 표준적으로 한 100mg 정도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네. 하루 성인은 4잔 이상은 먹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이건 맥시멈 기준입니다. 네. 맥시멈. 그래서 네. 임산부는 3잔, 그냥 일반 성인은 4잔이지만 그만큼 드셔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맥시멈 그 정도 네, 네. 수준을 넘어가지 말아라. 그래서 하루 한두 잔 정도 커피까지는 사실 괜찮긴 하지만 그것도 내성은 생기는 네, 네. 커피의 양이기 때문에 본인이 드시던 만큼 이상 네. 갑자기 드시는 건 좋지 않고 오후에 4, 5시 이후에 늦은 시간에도 계속 커피를 드시면 수면의 질이 매우 좀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전이나 낮 시간에 한두 잔 정도 커피가 네. 가장 좋은 정량인 것 같아요.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스튜디오 안의 사정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기침 2번은 정 선생님이나 제가 아닙니다. 네. 우리 정승조 씨 팬이 굉장히 많으셔요. 여성 팬들이. 그래서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웃음소리만 나와도 막 굉장히 막 다들 기뻐하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헬리콥터님. 술 마시면 위가 쓰려서 내시경 검사를 했더니 헬리코박터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처방약을 2주가량 먹었는데 요즘에는 술 마셔도 속은 조금 덜 쓰리고 이래도 드셔야 되나 보죠. 네. 쓰린 것 같은데 다 나은 건가요? 하셨어요. 내시경을 하고 이제 건강검진에서 헬리코박터가 있다는 얘기를 네. 요즘에 이제 좀 검진에서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네. 헬리코박터는 한국 사람에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헬리코박터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었는데 네. 한국 사람이 받았어야 마땅한 것을 외국 사람이 받아서 매우 안타까워했던. 이렇게 임상 재료가 풍부한 네, 거죠.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한국 사람의 많은 경우에 헬리코박터를 가지고 있고 네. 제균 요법을 받으신 건데 네. 헬리코박터는 생각해보세요. 위는 굉장히 강한 위산이 네, 늘 네. 상재하는 곳인데 그 와중에 살고 있는 헬리코박터는 얼마나 독하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치료할 때 저희가 한 1주일에서 2주일가량 항생제 폭탄을 제조해서 터트립니다. 그래서 아마 2-3가지 가량의 항생제를 한 방에 네. 빵 하고 터트리면 그 일주일 동안 드시면 헬리코박터가 이제 완전히 그래요. 몰락을 하게 되죠. 네네. 그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원래대로 계속 지내도 되느냐. 보통은 일단 헬리코박터가 재균됐는지 안 됐는지 검사를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재균이 됐다고 한다면 조심하셔야 될 거는 우리 한국 사람 중에 많은 분들이 헬리코박터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위에서 사니까 네. 식도를 통해서 넘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사는 식구분들, 음식을 함께 드시는 네. 분들끼리는 네. 전염 네. 경로가 매우 좋죠. 그래서 헬리코박터는 가족끼리 공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네. 특히 이제 부부끼리 공유하는 경우도 많아서 재균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아내분이나 남편분이 네. 또 헬리코박터를 갖고 있는지 확인해서 같이 재균을 받으실 수 네.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계속 술을 드셔야 한다면 내시경을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 네. 네.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좀 검진 목적으로 받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시생님이 재밌는 사진 올려주셨어요. 네. 그 음식 그 궁합증에 안 맞는 거. 네. 근데 이게 다 맞는다고 생각했던 것들이네요. 잘 같이 먹는 건데 그죠? 네, 맥주 땅콩 안 좋고 네. 햄버거 콜라 안 좋고 탕수육 짜장면 안 좋고 이거 꼭 이게 조합돼야 되는 조합들인데 그렇죠. 칼국수 파전 안 좋고 그럼 햄버거를 먹을 땐 뭘 먹어야 돼요, 이제? 녹차? 어떡하나. 네, 하여튼 정보로서 올려주셨습니다. 그 마리로사님은 믹스커피 마시면 하루 종일 가래가 생기는 뭐 어떤 또 이 알러지 같이 표현되는 것인가요? 그러게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믹스커피의 어떤 성분에 좀 민감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가래가 생기는 거는 믹스커피 어떤 성분 때문에 그런 건지는 잘 모르지만 만약에 믹스커피 어떤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이라면 네. 콧물이 뒤로 넘어가서 가래처럼 나타난다고 네. 하면 그런 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아시고 계시니까 대처하실 수 있겠어요. 네. 시에스타님, 작은 근종 관련해서 피부 트러블이 생겨서 상담받았었는데요. 당시 의사 선생님께서 병원에 가서 피임약을 처방받는 권유를 하셨습니다. 근데 근래에 기관지염이 생겨서 병원에서 항생제를 네네. 아주 독하게 처방을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 독한 항생제를 일주일 먹고 났더니 신기하게 피부 트러블이 가라앉았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호르몬의 영향이 아니었던 것일까? 그러면 피부과 가서 앞으로 항염증제를 먹으면 해결이 될까요? 이 피부 트러블이라는 게 염증이잖아요. 네. 이 염증에는 네.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일단은 외부에서 침입을 누군가 해서 네. 그 무언가를 그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아이가 있을 거고 네. 내부에 그것을 막는 조직이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침입자와 그거에 대해 저항하는 네. 두 가지가 있고 네. 그다음에 호르몬 분비의 영향에 따라서 피부에 이제 그 피지를 만들어내는 또 팀이 따로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다 이제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피부 트러블이 자궁의 어떤 주기, 월 주기에 따라서 생기는 분들이라면 호르몬의 영향일 확률이 매우 크고요. 네. 스트레스나 어떤 그 본인의 컨디션 때문에 이런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라면 내 저항력의 문제인 경우가 있고 네. 아니면 여러 가지 특정 외부의 환경 변화에 의해 생긴 거라고 한다면 외부 요인인데 네. 대부분 이 세 가지가 같이 작용을 해요. 근데 이제 누가 더 크게 작용을 하느냐의 문제고 피부과에서 가 아니라 기관지염 때문에 지금 항생제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중에 네. 피부에 작용하는 세균에 듣는 항생제들이 꽤 있어요. 네. 항생제가 이제 특정 장기로만 가는 게 아니라 전신으로 다 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항생제가 피부에 침범한 세균들을 지금 이제 케어를 해줬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트러블이 가라앉지만 이 이후에 항생제를 계속 드실 수는 없는 거다 보니까 네. 저항력을 올리든가 아니면 피지 분비를 조절하든가 하셔야 되거든요. 네. 요번에 항생제 복용이 끝난 이후에 피부 트러블이 어떻게 되는지 추이를 보셔서 다시 그거는 그때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건강상의 뭐 문제는 아니신데 우리 다 같이 느끼고 있는 거니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마녀님인데. 네, 요즘 야근한다고 간단한 샌드위치 같은 거 먹고 밤늦게 들어가면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맞아요. 분명히 집에 들어갈 땐 안 먹어야지, 안 먹을 거야 하고 가는데 네. 씻고 난 후에는 나도 모르게 냉장고 앞으로 아까 갑니다. 음악 나올 때 저희끼리 얘기를 했거든요. 밤만 되면 나도 모르게 자꾸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뒤지게
드시게 된다면.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6시 이후면은 잠겨서 안 열리는 냉장고가 나왔으면 좋겠다. 아침에 해 뜨면 열리는 냉장고가 있으면 좋겠다고 막 그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저녁을 제때에 충분히 드시지 않으면 밤에 이렇게 많이 먹게 되어서 다이어트 상담하러 오시는 분한테 저희가 저녁 식사를 꼭 제 시간에 원래 드시던 만큼 꼭 드시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밤에 야식의 유혹을 그렇게 쉽게 끊을 수 있었다면 아무도 살이 찌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갑자기 공통 죄인이 된 것 같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죄인이 될 상황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은 식사 시간 때 가능하면 끼니에 맞춰서 충분히 드시고 밤에 일찍 주무시는 게 근데 또 밥 먹고 일찍 자면 또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래요? 밥 먹고 1-2시간 이내로만 안 주무시면 되고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식사 총량이 중요한 거고 밤에 늦게 먹으면 살찐다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는 저녁도 먹고 밤에 또 먹으니까 문제인 거고 사실 잘 먹는 시간 자체는 살찌는데 큰 영향은 없어요. 근데 왜 요즘 또 일식 하는 분들이 이제 생기고 누가 효과를 봤다면 왜 다 해보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또 그 이의제기를 하는 분들이 그러면은 이것이 위가 괜찮을까? 이게 되게 점심 식사라는 걸 저희가 하기 시작한 게 산업혁명 이후로 공장 근로자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점심이라는 걸 먹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식사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 패턴에 맞게 규칙적으로만 조절이 된다 그러면 위는 적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1번을 먹든 2번을 먹든 5번을 먹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규칙적인 시간에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총 칼로리만 섭취를 해준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덜 움직인다. 다른 사람들보다 덜 움직인다 하면 양을 적게 먹어야 되는 거고.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데 보통 식당에서 파는 1인분은 웬만한 직장 생활 테이블에서 이제 책상에서 일을 보시는 분들에게 많아요. 웬만한 그 거리에서 파는 1인분은 여러분들에게 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고깃집 가면 욕하잖아. 왜 이 집은 1인분이 150g밖에 안 돼? 그게 여러분들에게 정량이에요. 딴 집은 200g인데 막 이러면서. 더 드시면 살쪄요. 그래요. 이 먹는 즐거움도 된다니까 어찌 보면은 건강을 지키는 출발이 먹는 즐거움까지 가지 말고 그냥 하루를 영위할 수 있는 양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맛있는 거 배부를 때 어떤 정서적인 안도감 자꾸 스트레스가 많아지니까 그거를 그쪽에서 사람들이 도피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몸을 좀 아낄 필요가 있어요. 그 음식들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몸을 구성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늘 먹는 뭐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그런 것들 되게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좀 좋지 않은 영양소들이 몸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음식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해요. 그 사람을 만날 때 맨입으로 만나는 시간을 좀 꼭 사람을 만나서 뭘 먹어야 된다라는 강박을 버리세요. 이게 왜 이렇게 좋은 습관은 안 드는지, 왜 나쁜 습관은 버리기 힘든지 오늘의 묵상 주제입니다. 그래요. 오늘도 소소한 주치 제너럴 닥터 정재닥 선생님 이야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헤어지면 이틀 못 보고 월요일 아침에 뵙게 되어 다들 건강하시고 잘 지내시고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